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태어난 배경,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고 심지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단정짓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아닐까요? 여기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상속자 정신이라는 철학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태어난 배경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행동으로 삶을 개척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 소개할 책 서른에 읽는 제클린의 가르침에서는 제클린의 삶과 철학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어떻게 수저 계급론을 넘어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 나눈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선생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요. 맞아요. 예외는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창조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죠. 저를 포함해서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삶을 창조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삶을 창조하는 게 간단하다면 굳이 그걸 바라지도 않겠죠. 전 창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예술가들이 신의 창조를 모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삶을 창조하라는 말은 결국 신이 되라는 오만한 조언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왜 삶을 창조할 수 없다고 그토록 강하게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 선배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재벌가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항상 얼굴이 어둡고 우울해 보이고요. 회사에서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달아서 모두가 부러워하는데도 말이에요. 왜 그럴지 생각해 봤는데 그 선배는 부모님의 뜻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조기 유학도, 전공도, 결혼도 모두 부모님이 결정했대요. 외국에서 그나마 자유를 좀 누리나 했는데 아버지의 명령으로 바로 귀국했죠. 당신은 왜 그 선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죠. 경영권이나 재산 분배, 유산 상속 같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듣는 착한 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세한 집안 사정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조차도 원하는 대로 삶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원인이 되고 삶의 창조는 결과로 따라온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현대사회에서 삶을 창조하는 힘은 집안 배경에 있으니까요. 힘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니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어렵게 취업한다 해도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결국 미래는 부모의 재력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집안 배경이 그렇게 좋은 선배조차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저는 어떻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간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속담은 이제 완전 옛날 얘기죠.
이전 세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출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하려고 희생하고 교육열이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일부 특권층 자녀들이 대학도 더 잘 가요. 기회가 더 많거든요. 당신 말대로라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행복까지는 몰라도 삶을 창조하는 건 가능하겠죠. 좀 전에 말한 선배를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전 부모님이 부자면 세상살이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삶을 창조하는 근원이 집안 배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요? 네,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겁니다. 삶을 창조한다는 건 결국 새로운 나로 산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가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은 어디까지라고 선을 긋는다면 결국 당신의 삶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많은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를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면서 창조의 에너지가 자신에게서 나오죠. 글쎄요. 저는 스스로 난 이것밖에 안 돼. 내 능력은 겨우 이 정도인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회가 제 한계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저라고 제 삶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건 이미 계층이 공고해진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해준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제 제클린 사회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게요. 제클린 사회학은 수저 계급론을 부정합니다. 수저 계급론을 부정한다고요? 수저 계급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저 계급론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저 계급론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클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녀의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제클린은 갓난 아기 적부터 유모들에게 둘러싸여 지냈고 프랑스어와 승마 같은 상류층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2살배기 때 열린 생일 파티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정도죠. 소위 부잣집에서 태어났군요. 그래요.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졌습니다. 2사람의 이혼 소식은 언론에 떠들썩하게 공개되었죠. 엄청난 충격에 빠진 제클린은 현실을 부정하고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공주라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수저 계급론을 부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클린의 처지는 매우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가난해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현상 유지를 하는 듯 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지도 않았죠. 다니던 학교와 승마장도 그대로 다녔어요. 여기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클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세계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면 원래 알던 사람들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클린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점점 생활 수준이 차이 나는 제클린을 냉대하기 시작했어요. 제클린 주변에는 부유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진 않았어요? 정확해요. 제클린의 친구들은 대부분 대대로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함께 어울리던 승마 클럽 회원들은 제클린의 형편이 안 좋아지자 점점 멀리했고 학교에서는 아버지의 행실을 문제 삼아 흉을 보았습니다. 결손가정의 아이라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계층 구조가 엄격한 미국 사회에서 제클린이 의지할 집안 배경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제클린의 형편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상류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결국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상대적인 것. 아,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자신보다 높은 계층이나 상위 집단의 평균치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렇죠. 제클린이 그녀 시대의 수저 계급론을 부정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클린 또한 특정 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꼈을 때 아픔을 겪었습니다.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탈감은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겼다는 느낌이나 기분을 뜻한다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재밌는 건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빼앗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은 오로지 타인과 비교할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잃은 것은 없지만 더 많이 가진 상대를 보면서 무엇인가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최근에 본 신문 기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부의 사다리가 실제로 끊어졌는지 수십 년 동안 많은 가족들을 관찰한 데이터였습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게 수치로 나타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유년 시절 집안 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상과는 달리 중간 계층 60%는 부모의 소득 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결정적 차이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을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드러났죠. 예를 들어 우리 집은 평균보다 훨씬 가난했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 집 형편은 그냥 보통이었지.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성과를 더 못 냈다는 겁니다. 와, 진짜요? 그건 놀랍네요. 수저 계급론을 부정하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는 것도 사실 같은 선상인 거죠. 객관적 형편보다 주관적 인식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우리 집은 가난하다라는 주관적 인식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미리 체념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기만 했어도 미래 상황이 좀 낫지 않았을까? 혹은 그럴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의미심장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은 감정이지 실제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빼앗긴 게 없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불공평한 사회 구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청년층의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이런 정신적 위기를 겪으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클린도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녀의 유산을 많은 사람이 받들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클린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답은 상속자 정신입니다. 상속자 정신이요? 상속받음을 아는 것, 단어 그대로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당신 앞에는 유구한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죠. 모든 문명은 앞선 사회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고 그걸 기반 삼아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 정신,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이 상속자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듯 말듯해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쉽게 풀어볼게요. 그럼 먼저 상속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글쎄요. 왠지 부정적인 뉴스들만 떠오르는데요. 부정적이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보고 싶어요.
언론에서 접한 상속은 온갖 편법의 온상이었던 것 같아요. 상속세를 피하려고 자녀에게 재산이나 회사를 증여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진 못했군요. 맞아요.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상속은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죠.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는 건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잖아요. 그러나 상속자 정신은 부모로부터만 오는 상속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뛰어넘어 사회로부터 받는 더 넓고 큰 상속을 뜻하죠.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죠. 답은 상속자 정신입니다. 상속자 정신은 무언가를 빼앗긴 기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궁금해요. 그럼 이미 많은 것을 상속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대가 유구한 역사의 후계자임을 알았다고 상상해 봐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한데요. 저 지금 입꼬리가 안 내려가요. 처음에는 꿈에도 몰랐던 출생의 비밀에 깜짝 놀랄 거고,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 것 같아서 신날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빼앗긴 기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가진 기분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상속자 정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여기까지 서른에 읽는 제클린의 가르침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강조한 상속자 정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어난 배경이 우리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만드는 길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제클린의 상속자 정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사회적 틀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나만의 삶을 정의하고 개척해 나가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상속자 정신을 더욱 깊이 탐독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